나는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이렇게 말하곤 한다. 예순이 훌쩍 넘은 평범한 한국 엄마,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고집센 한 사람의 시어머니라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내 안에 35살 때의 나를 품고 산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꾸려나가던 때,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새벽 시장에 나가던 때의 숨가쁜 나날들, 그 모든 기억이 주름 사이사이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일까? 내 사위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 나는 내 딸보다도 먼저 그의 눈빛과 어깨, 말투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마치 내 딸의 인생뿐 아니라 내 남은 노년까지도 그 아이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그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름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얼굴로 인사를 했지만 눈빛 어딘가에 애매한 여유와 지친 그림자가 동시에 비쳐 보였다. 회사에서 과로를 한다는 핑계로 피곤하다고 웃어 넘겼지만 나는 그 피로 속에 책임감과 성실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도통 가늠할 수가 없었다. 내 딸은 그 옆에서 소녀처럼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웃음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저 웃음이 나중에는 눈물로 바뀌지 않을까?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결혼식은 요란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게 끝났다. 사진 속에서 나는 예식장 조명 아래 조금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고 사위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사진을 지금 다시 보면 내 눈에는 이미 그때부터 미묘한 거리감과 경계심이 배어있는 것 같다. 사위와 나 사이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우리 둘의 마음속에는 남이라는 간격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몇 년간은 그 거리감이 오히려 편했다. 서로 예의를 지키며 명절이면 인사 나누고 생일이면 케이크 하나 보내고 손주가 태어난 뒤에도 나는 일정한 선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시어머니가 너무 나서면 며느리도 사위도 부담스러워하는 법을 나는 이미 여러 사람의 인생을 보며 배웠다. 그래서 전화도 일부러 자주 하지 않았고 집에 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들어갔다. 예전에는 하루 일과를 신나게 떠들어 놓고 선마, 나 이제 끊을게 하고 가볍게 전화를 마무리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턴가 짧게 안부만 묻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며 웃어 넘겼지만 엄마 눈에는 아니 귀에는 그 웃음이 더 이상 옛날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했다. 결정적인 건 그 집에 들렀던 어느 겨울 오후였다. 딸은 회사에 나가고 손주는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라 나는 김치 몇 통과 반찬을 챙겨 들고 조용히 다녀오려 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 보니 집안은 생각보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빈 맥주 캔이 두어 개 굴러다니고 있었다. 사위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잠에서 막 깬 사람처럼 헝클어진 머리로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별말을 하지 않았다. 몸이 안 좋아 보이네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반찬통은 거의 비어 있었고 대충 사다 둔 편의점 음식 몇 개만 놓여 있었다. 딸이 늘 바쁘다던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집이 텅 빈 기운을 풍길 줄은 몰랐다. 마치 누군가가 이 집에서 마음을 빼내 간 것처럼 기운이 빠져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남편은 TV만 보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어딘가에서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부족한 생활비 문제인지, 육아 문제인지, 아니면 내 딸과 사위 사이의 마음 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집안 어딘가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그 금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금 더 자주 들러보자고 마음먹은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러나 내 발걸음은 늘 조심스러웠다. 미리 연락을 하고 가면 딸은 엄마, 나가야 해서 오늘은 좀 그래라고 둘러댔고 사위는 전화를 받으면 예의는 지키지만 언제나 조금은 피곤하고 바쁜 사람처럼 말했다. 그래서 나는 핑곗거리를 만들었다.
손주 옷을 사서 들고 간다거나 동네에 볼 일이 있어서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르겠다고 말하곤 했다. 그렇게 몇 번 왕래를 하다 보니 나는 사위가 집에 있는 시간대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출근하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눈치챘다. 처음에는 재택근무라 했고 나중에는 회사 사정이 복잡해졌다며 말끝을 흐렸다. 딸은 그런 사정을 감싸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 아이 눈 밑의 그늘은 점점 짙어졌다. 나는 괜찮다. 다 그런 시기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으면서도 속으로는 이 아이의 짐 중 얼마가 저 남자 때문일까 하고 가늠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시어머니와 사위 사이의 관계란 애초에 미묘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아이를 내 아들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위라는 이름 아래 한 발 물러서는 나를 느낀다.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같은 행동이라도 딸에게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위에게는 왜 저럴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그 불공평함을 알면서도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완전히 고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딸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가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단 한 줄이었다. 그러나 그 한 줄에 담긴 무게는 내 노쇠한 어깨를 금방이라도 짓누를 것 같았다. 나는 바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밤늦게 괜히 애를 더 힘들게 할까 봐 손가락만 떨리며 멈춰섰다. 대신 나는 화면 속 그 짧은 문장을 수십 번 읽고 또 읽었다. 자려고 누웠지만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과 사위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서로 웃던 결혼식 날의 모습, 손주 돌잔치에서 어색하게 나란히 사진을 찍던 모습, 그리고 얼마 전 어수선한 거실에서 휴대폰만 응시하던 사위의 멍한 눈빛까지. 그 모든 장면들이 뒤엉켜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다. 대체 그 집안에서 나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내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들이 빼곡했다. 그러나 그 주름 사이로 나는 여전히 엄마로서의 불안과 시어머니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두려움이 함께 뒤엉켜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나이에 내가 어디까지 끼어들어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기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괜찮아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 침묵은 때때로 상처를 덮는 거즈 같지만 그 아래에서 상처가 골마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딸과 사위 사이의 일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대로 두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다음에 그 집에 가게 되면 이번에는 그냥 반찬만 놓고 조용히 돌아오지 않겠다고. 최소한 내 두 눈으로 조금 더 제대로 보고 내 두 귀로 제대로 듣겠다고. 사위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딸의 웃음이 무엇을 숨기는지 그 진짜 속마음을 한 번쯤은 마주해보기로 했다. 그 결심을 한 뒤로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내가 정말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드는 존재가 되어버릴까?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내 고집과 불안을 숨기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품은 채 나는 다음 방문 날짜를 조용히 머릿속에서 정했다. 그리고 그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망설였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나는 버튼을 눌렀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약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서서히 열리는 문 사이로 보인 사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오늘 이 집의 공기는 어제까지와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너무도 정확했다. 나는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공기부터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며칠 전에 그 무기력하고 텅 빈 분위기 대신 묘하게 가라앉은 긴장감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사위는 나를 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입꼬리와 달리 눈빛은 피로와 망설임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며칠 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낮게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위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단숨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저 요즘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핑계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숨기던 짐을 조금 내려놓는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레 식탁에 앉았고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나는 그동안 딸이 말하지 못했던 무게들이 이 아이의 얼굴에도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회사 문제, 생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나 몰래 딸과 사이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던 갈라짐을 털어놓았다. 나는 그의 말을 모두 들으며 답을 재촉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단지 오래전 내가 젊었을 때 남편과 맞서 싸우고 버티며 흘렸던 눈물들이 떠올랐다. 누구나 각자의 시절을 지나야 하고 그 시절은 남이 보기엔 하찮아도 당사자에겐 너무 버거운 시간이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이들 키우고 살림 꾸리다 보면 누구라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다시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용기예요. 그 말이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순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처음으로 그는 나를 심판자가 아닌 가족으로 느꼈을지도 몰랐다. 집을 나서며 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이 닿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사위의 어깨가 다시 펴질지, 딸의 웃음이 예전처럼 환하게 돌아올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분명했다. 나는 그 집의 문 앞에서 한때 멀게만 느껴지던 사위와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가족이라는 건 억지로 묶여있는 이름이 아니라 서로 흔들릴 때 손을 내밀어주며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